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평안도 안주군 봉산면이라는 곳에 이첨지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첨지는 강직한 성품의 손이 부지런한 농부였지요. 키는 남들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어깨는 널쩍하여 멀리서 봐도 우람한 체격이 한눈에 들어왔답니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었는지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지요. 이첨지는 19살 때 마을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던 춘하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20살이 되어 장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17으로 글공부의 재능을 보여 서당에 다니고 있었지요. 하나뿐인 딸 이쁜이는 19살로 반년 전에 건넌 마을 윤첨진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여보, 우리 황소가 또 밭두렁을 다 망쳐놨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 이번 장에 가서 팔아버리고 온순한 암소를 사오는 게 어떻겠소? 아내 춘하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이첨지는 턱을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이놈의 황소가 힘은 좋은데 성질이 사나워서 밭갈이 할 때마다 애를 먹는구려. 내일이 장날이니 한번 가봐야겠소. 이첨지가 기르던 황소는 덩치가 산만큼 크고 힘도 세었지만 성질이 사나워 농사일에 쓰기가 영 불편했습니다. 아이들도 황소를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고 이첨지만이 간신히 황소를 다룰 수 있었지요. 이첨지는 예전에 한 농사꾼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암소는 온순하고 농사일도 잘 도와주는 데다 송아지도 낳아 기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첨지는 줄곧 황소를 암소로 바꿀 기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새벽 이첨지는 일찍 일어나 황소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내 놈도 이제 주인을 바꿀 때가 됐다. 얌전히 있어야 값이 나가는 법이야. 이첨지는 황소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황소는 마치 이첨지의 말을 알아들은 듯 평소보다 얌전히 걸음을 옮겼답니다. 장터에 도착한 이첨지는 황소를 말뚝에 묶어두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장터는 거간꾼들이 흥정을 붙이고 살 사람들과 팔 사람들이 값을 깎으랴 올리랴 부산하게 떠들어댔지요. 거간꾼들은 각자 맡은 소를 자랑하며 흥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첨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적당한 암소를 찾아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사돈 아니십니까? 어쩐 일로 소장터에 나오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건넌 마을 윤첨지가 서 있었습니다. 윤첨지는 이첨지보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배가 불록하게 나와 언제나 넉넉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얼굴은 둥글고 눈매는 늘 웃음기가 감돌았습니다. 윤첨지는 재작년 가뭄 때도 이웃마을의 쌀을 나누어 줄 정도로 인심이 좋았답니다. 윤첨지는 말총으로 짠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반백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암소 고삐를 쥐고 있었지요. 윤첨지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사업 수완도 좋아 마을에서 꽤 부유한 축에 속했답니다. 어이구, 사돈 어른.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요. 이첨지가 반가움에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첨지도 활짝 웃으며 답례했지요. 사돈,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요즘 농사는 어떻소? 두 사람은 반년 전 이첨지의 딸이 윤첨지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면서 사돈 관계가 되었지요. 아직 사돈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서로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정중한 사이였습니다. 이첨지는 윤첨지가 끌고 있는 암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돈께서 암소를 데리고 오셨군요. 왜 암소를 데려오셨답니까? 아, 이 녀석 말입니까? 윤첨지가 암소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실은 이 암소를 팔러 왔지요. 지난번에 낮은 쪽 논을 조금 더 샀는데 그곳을 가려면 힘센 황소가 필요해졌거든요. 이 녀석은 성질은 온순하지만 힘이 부족하니 말이오. 아니, 이것 참. 이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의 황소를 가리켰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집과는 정반대 상황이군요. 나는 이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려던 참이었소. 이놈의 성질이 사나워서 농사일에 쓰기는 좋은데 우리 마누라와 아이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해 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두 사돈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런 우연한 상황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는 것 같았지요.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윤첨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요. 두 사돈의 필요 조건이 두 동강난 사발에 이를 맞추듯 서로 똑 떨어지게 맞았답니다. 우리 서로 바꿉시다. 거간꾼에게 주전 낼 것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윤첨지가 제안했습니다. 이첨지는 기꺼이 수락했지요. 그래야지요. 이게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고 뭐겠소? 둘은 소 고삐를 바꿔주며 거래를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이첨지는 사돈의 온순한 암소를 얻었고 윤첨지는 이첨지의 힘 좋은 황소를 얻었으니 둘 다 만족스러웠지요. 사돈, 내가 오늘 사돈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황소를 파느라 애를 먹을 것은 둘째치고 거간꾼에게 구전을 얼마나 뜯겼겠습니까? 구전을 벌었으니 제가 구전만큼 한 잔 사겠습니다. 이첨지의 제안에 윤첨지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술 한잔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두 사람은 소 두 마리를 장터 옆 나무에 메어두고 근처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집은 시골 장터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때마침 장날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주막집 주인 김 씨는 50이 넘은 호라비로 술맛이 좋기로 소문난 양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첨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어이구, 이첨지 오셨습니까?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사돈이시오. 건넌마을 윤첨지라고 우리 딸이 시집간 집이니 잘 대접해 주시오. 김 씨는 두 사람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구석이라 조용하고 대문이 보이는 곳이어서 소가 매여 있는 곳도 눈에 들어왔지요. 막걸리 한 사발 가져오시오. 아니, 거 한 사발 말고 한 동이 가져오시오. 이첨지가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얼른 막걸리 한 동이와 안주를 가져왔지요. 사돈, 우리 딸이 사돈댁에 가서 잘 모시는지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이첨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윤첨지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걱정일랑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래기가 우리 집에 오고 논 한 마지기를 더 사게 되었으니까요. 부지런하고 현숙한 며느리를 주셔서 고맙기 드지없습니다. 이 말에 이첨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딸이 시집가서 잘 지낸다는 소식만큼 부모에게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가족 이야기, 농사 이야기, 마을 소식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막걸리 동이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집을 그리워하지는 않던가요? 약간 취기가 오른 이첨지가 물었습니다. 윤첨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가끔 친정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끔찍히도 지 아내를 사랑해서
금방 위로가 되는 듯 하더군요. 둘이 정말 금슬 좋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행이구려요. 사돈댁에 좋은 며느리 보내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소.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아들놈이 복이 많아 좋은 색시를 만났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 세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 동이 비워지자 이첨지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슬슬 소를 끌고 돌아가야겠구려. 이첨지가 말했으나 윤첨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사돈, 구전은 나도 벌었지요. 그러니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사돈. 내가 차마 사돈의 술만 마시고 그냥 갈 수는 없지요. 자, 다른 주막으로 가서 한 잔 더 하고 가십시다. 윤첨지의 고집에 이첨지도 결국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소가 매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장터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주막으로 향했지요. 두 번째 주막은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 상인들과 장꾼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지요.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천장에 모락모락 맴돌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이 방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주모가 두 사람을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윤첨지의 얼굴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사돈, 사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첨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첨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윤첨지의 말투가 갑자기 진지해진 것을 보니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어려운 일이어도 괜찮으니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윤첨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다음 달에 우리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려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지방에서 통과했는데 이번이 본 시험이라 더욱 마음이 급하지요. 이참에 사돈께서 아시는 분 중에 한양에 연이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첨지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한양의 인맥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첨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한양관아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에게 편지 한 장 써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카는 비록 크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숙식할 곳도 알려주고 길 안내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윤첨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게다가 사돈의 아들이면 나에게도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도와야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윤첨지는 기쁨에 겨워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이첨지는 술잔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이렇게 큰 술자리를 마련할 일은 아니었는데 과하십니다. 아닙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돈의 말씀 한마디에 큰 짐이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주막에서도 술잔은 끊임없이 오갔고 이야기꽃은 더욱 활짝 피었지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한양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사돈댁은 3대가 덕을 볼 것이니 좋은 일이지요.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윤첨지의 입가에 비밀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돈, 실은 우리 며느리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첨지가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첨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크게 떴지요. 그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혹시 그게 정말입니까? 윤첨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입을 약간 가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부인이 그런 낌새를 느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요즘 입맛이 없어하고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곧 손주를 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경사로운 소식이구려. 이첨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머니가 된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구려. 내 무릎에 앉아 놀던 아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감회에 젖은 이첨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내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손주 소식까지 들으니 더없이 행복했지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니 앞으로 더 돈독히 지내야겠습니다. 윤첨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두 번째 주막에서 나올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미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 나왔지요. 그들의 발걸음은 약간 비틀거렸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도는 팔짱을 끼고 장터를 걸었습니다. 그때 이첨지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돈, 우리 지금 뭐 하나 빼먹고 있는 것 같소. 윤첨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 황소를 팔고 사돈 암소를 판 구전은 우리가 찾아 먹었지만 내가 암소를 사고 사돈이 황소를 산 구전은 아직 남았잖소. 이것도 아끼지 말고 같이 즐겨야지요. 윤첨지는 이첨지의 말에 크게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맞소. 사돈 말씀이 옳소이다. 그 구전도 찾아 먹어야지요. 자, 저기 꽃가마 주막이 좋다고 하던데 거기로 가보시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세 번째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소거래로 시작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두 사도는 세 번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주인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좋은 술 한 동이와 안주를 듬뿍 내오시오. 오늘은 경사가 있는 날이니 푸짐하게 차려주시오. 윤첨지가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주인장은 곧 술과 함께 달백숙, 두부김치, 생선구이 등 푸짐한 안주를 가져왔지요. 세 번째 술집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취기가 올라 말투도 격이 없이 바뀌었지요. 사돈, 난 사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많이 울었다오. 내 새끼를 남의 집에 보내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첨지가 술기운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윤첨지는 이첨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요. 이제 걱정 마시게. 우리 아들이 사돈 딸을 귀히 여기니 말일세. 게다가 곧 손주도 볼 텐데 그때는 얼마나 기쁘겠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에이,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다니 내가 무슨 복이 들어온 것인지.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 세우며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술잔을 비울수록 말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졌지요. 사돈,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네. 윤첨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첨지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고백이라니. 사실 내가 처음 사돈을 만났을 때 우리 아들이 사돈 댁 딸을 탐내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네. 우리가 더 부유한 집안이라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첨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첨지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네. 사돈의 딸은 정말 보물이야.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내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라네. 이첨지의 굳었던 얼굴이 다시 풀어졌습니다. 그는 윤첨지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말했지요. 나도 처음에는 윤 사돈댁이 부자라고 해서 우리 딸이 구박받지 않을까 걱정했다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놓이네. 사돈의 아들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이 깊어갔지요. 세 번째 주막에서도 술을 한참 마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지요. 자, 이제 집에 가야겠구려. 우리 마누라가 기다릴 텐데. 이첨지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윤첨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요. 그래. 그래야지. 나도 이만 가봐야겠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주막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고 장터도 한산해진 상태였지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소들은 그대로 매여 있었지요. 이첨지는 암소를, 윤첨지는 황소를 각각 풀어 고삐를 잡았습니다. 사돈,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려. 이렇게 운 좋은 날이 또 있을까 모르겠소. 그러게 말이오. 사돈을 만나 소도 바꾸고 이렇게 술도 한잔하니 살맛이 나는구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소를 끌고 제 마을로 향했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한밤중이 넘어 이경이 지났을 무렵 취기 가득한 두 사람이 각자의 소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첨지는 암소의 등에 엉거주춤 앉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고삐를, 다른 한 손으로는 암소의 등을 잡으며 겨우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요. 암소는 주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끔 이첨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암소도 몸을 살짝 움직여 그가 떨어지지 않게 도왔지요. 그렇게 두 시진 가까이 걸었을까 마침내 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이구,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첨지는 암소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풀려서 한 번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몸을 가누며 울타리를 붙잡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집안은 깜깜했지요. 이미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뜰에는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첨지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한 자신의 집 마당이지만 술기운에 모든 것이 헷갈렸습니다. 그는 문득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응? 우리 집 장독대는 저기 있었던가? 하지만 이내 술 취한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고 계속 걸었지요. 안채에 도착한 이첨지는 잠자코 신발을 벗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호흡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 누군가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먼저 잠들었구나. 이첨지는 중얼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 누가 누워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지요. 게다가 술에 취한 이첨지는 제대로 주변을 살필 정신도 없었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그저 희미하게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취해서 그런가 오늘따라 집이 뭔가 새롭구나. 이첨지는 잠시 의아했지만 달이 구름에 가려 방 안이 어두워져 자신의 눈이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여겼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방 한켠에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속옷 차림이 된 이첨지는 발끝으로 바닥을 살피며
이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이첨지는 옷을 훌을 벗어 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는 여인이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여인의 채취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지만 술에 취한 이첨지는 그저 자신의 코가 술 냄새로 가득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첨지는 여인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술 취한 그의 몸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요. 여보, 오늘 사돈을 만나 소를 바꿨소. 이제 우리 황소는 없고 온순한 암소가 생겼다오. 이제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질게요. 이첨지는 잠든 여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여인은 잠결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몸을 뒤척였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내가 났지만 이첨지는 그저 오늘 시장에 다녀온 탓이라 생각했지요. 여인은 잠결에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첨지는 술기운에 더해 밤새 쌓였던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여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삼옷을 벗겨냈지요. 여인은 잠에서 살짝 깨어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게 왔으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듯 했습니다. 이첨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술기운에 자신의 청각도 믿을 수 없었지요. 여인은 남편이라 생각한 이첨지의 애정 표현에 천천히 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살결이 맞닿았고 이첨지는 점점 더 깊은 애정 표현을 이어갔지요. 여인도 잠결에 남편의 귀에 다정한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다르시오? 이첨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술기운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정적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채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윤첨지 역시 황소를 타고 자신의 집이라 생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취기가 올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당에 들어선 윤첨지는 마당에 묶인 소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하네. 내 기억에 우리 집에 이런 소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기억이 술에 취해 혼란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첨지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이런, 문이 왼쪽에 있었던가? 아니지, 오른쪽이지. 윤첨지는 처마 밑을 더듬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발을 헛디디며 간신히 문을 찾아 열었지요.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불 속에는 여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라. 여보, 내 왔소? 윤첨지는 방 안의 배치가 어쩐지 다른 듯 했지만 술기운에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 던진 뒤 이불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지요. 윤첨지도 이불 속에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잠결에 남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몸을 살짝 돌려 윤첨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첨지도 술기운과 밤의 그리움에 아내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귓가에 정답게 속삭이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맞췄지요. 보고 싶었소? 여인은 잠결에 남편의 애정 표현에 응답했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응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집의 부부는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채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저 오랜 부부의 익숙한 정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틀 무렵 푸른 새벽빛이 방문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첨지의 집 안방에서는 아직 두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이첨지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옆에는 윤첨지의 부인이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윤첨지의 부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뒤척이다 옆에 누운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여보, 일어나세요. 해가 떠.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윤첨지의 부인은 이불 속에서 함께 잠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사돈 이첨지의 얼굴이었지요. 그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나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에구머니나. 그녀의 비명에 이첨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낯선 방, 낯선 이불, 그리고 옆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윤첨지의 부인. 이게 뭔 일이냐? 아이고 매,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이첨지는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안사돈과 한 이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게 물들었지요. 아니 안사돈, 여긴 제가 어쩐 일로? 윤첨지의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 계신단 말이오? 거의 같은 시각, 이첨지의 집 안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먼저 눈을 뜬 이첨지의 부인 춘화는 옆에 누운 남편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셔야. 그러나 춘화의 손이 닿은 것은 낯선 등판이었습니다. 의아해하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건 분명 자신의 남편이 아닌 사돈 윤첨지였습니다. 순간 춘화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춘화의 비명에 윤첨지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춘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오? 윤첨지는 자신이 이첨지의 집, 그것도 안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벗은 몸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아니, 안사돈 아니시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춘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몸을 웅크렸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빨리 나가주세요.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나중에 따지시고 바깥 양반이 오기 전에 빨리 나가주시오. 두 집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첨지는 자신이 사돈댁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황급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려서 제대로 옷 매무새를 가다듬지도 못했지요. 아니, 내가 분명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첨지의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불 속에 반쯤 숨어서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옷 입으시고 어서 나가세요. 마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첨지는 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연신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일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지만 왜 사돈댁에 와 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분명 우리 집으로 가려 했는데 윤첨지의 부인은 이제 당황을 넘어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사돈 어른, 그저 아무 말 말고 어서 가주세요. 바깥 양반이 이 사실을 알면, 아니, 동네 소문이라도 난다면. 비슷한 상황이 이첨지의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첨지는 춘화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으면서도 자꾸 몸을 웅크려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려 했지요.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아침을 알리는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라는 듯 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첨지는 급히 옷을 다 입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화소가 아닌 암소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아, 이런 소들이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 것이로구나. 윤첨지도 마당에 나와 보니 암소가 아닌 황소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도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을 쳤지요. 이런 망할 놈이 주인이 바뀐 줄을 몰랐구나. 이첨지의 황소는 윤첨지를 이첨지의 집으로 데려갔고 윤첨지의 암소는 이첨지를 윤첨지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소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는 주인이 바뀐 줄도 몰랐고 새 주인의 집도 몰랐던 것이지요. 고주망태가 된 두 사람을 태우고 그저 자기 살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땅을 볼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사돈, 어제 일은 이첨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첨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술이 과해서 그런 거니? 그렇지요. 소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긴 일이니 우리끼리만 알고 없던 일로 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지요. 서로의 소를 다시 바꿔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두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이첨지가 윤첨지의 집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윤첨지가 이첨지의 집에서 허둥지둥 빠져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첨지가 사돈 댁에서 잤다던데. 윤첨지는 이첨지 마누라랑 한 이불을 덮었다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돈의 해프닝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주정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기는 이도 있었으나 점차 이야기가 변형되어 돌아다녔지요. 윤첨지가 이첨진의 마누라를 노렸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니, 이첨지가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도 있구먼. 이 소문들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바로 두 집안의 안주인들이었습니다. 윤첨지의 부인 김씨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이첨지의 아내 춘화는 이웃집에서 물을 깃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급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두 집안은 점차 서로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왕래하던 길도 돌아다니게 되었고, 장터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가장 큰 문제는 이첨지의 딸 이쁜이와 윤첨지의 아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쁜이는 시댁과 친정 사이의 불화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지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을 찾아오던 이쁜이가 이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친정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쁜이가 울면서 물었지만 윤첨지의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당분간은 친정에 가지 마시오. 부모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집안이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오. 이런 상황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골이 파였고 다른 집안들도 이 불화에 휘말려 편을 나누게 되었지요. 마을 전체가 둘로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첨지의 집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쁜이가 해산을 하는데 산통이 심하게 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산파는 이쁜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친정어미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윤첨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이첨지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지요. 소식을 들은 춘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첨지도 뒤따라 나섰고요. 모녀의 정, 부녀의 정이 갈등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윤첨지의 집에 도착한 춘화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쁜이는 고통 속에서도 친정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쏟았지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괜찮다. 내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누. 이제 애미가 왔으니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려무나. 춘화는 이쁜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첨지와 윤첨지가 서로 어색한 기운 속에 앉아 있었지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새 산고를 겪던 이쁜이는 새벽녘에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자 춘화는 방 밖으로 나와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손자를 보셨습니다. 튼튼한 사내아이예요. 이 말에 두 집안 어른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첨지와 이첨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동안의 갈등과 불화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돈, 윤첨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첨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소 때문에 이런 우환이 생기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참, 우리가 뭐 하는 짓입니까? 같은 실수를 했으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애물단지 같은 소들이 저질러 놓은 일 가지고. 두 집안의 부인들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화와 김씨는 눈빛만 교환했을 뿐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서로가 겪은 부끄러움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이제 우리 손주를 봤으니 과거는 모두 잊읍시다. 이첨지가 제안했습니다. 맞소이다.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두 집안이 화목하게 지내야지요. 그렇게 두 집안은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화해의 물꼬를 텄습니다. 윤첨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했고, 이쁜이는 친정 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후 두 집안은 다시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정을 회복해 갔지요. 특히 손주가 돌을 맞이했을 때 두 집안이 합동으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사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 집 황소가 일을 잘해서 올해 수확이 2배나 늘었습니다. 윤첨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첨지도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우리 집 암소도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까지 태어났으니 이건 모두 복이 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돈의 화해를 축하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은 모두 잊혀졌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이첨지와 윤첨지의 이야기는 마을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지요. 그리고 매년 손주의 생일이 되면 두 집안은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소를 끌고 나와
감사의 의미로 소들에게 좋은 꼴을 듬뿍 먹였답니다. 소들 덕분에 두 집안이 더 끈끈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소가 맺어준 인연이 이렇게 크구려. 맞소이다. 우리 손주가 크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겠소. 이첨지와 윤첨지는 그렇게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두 집안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취울리에 김원봉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김원봉은 마을에서 제법 넉넉한 농지를 가진 분홍으로 10여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키는 남들보다 반뼘은 더 컸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 좋은 사내였지요. 얼굴은 둥글고 눈매는 부드러웠으나 턱에는 수염이 듬성듬성 많지 않아 늘 아쉬워했답니다. 김원봉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좋은 얼굴과 넉넉한 인심을 지녔지만 그 성격이 만만치 않았지요. 평소엔 온순하고 자상하나 장난기가 발동하면 어찌나 심술이 고약한지 동네 사람들조차 혀를 끌끌 찼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소를 몰래 풀어놓아 하루 종일 주인이 찾아 헤매게 했고 또 한 번은 동네 우물에 소금을 넣어 모두가 짠 물을 마셔 혀를 쩝쩝 차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면 그러려니 했지만 김원봉의 장난은 때로 도를 넘기도 했지요. 이보게, 자네 그 장난 좀 그만두게. 어제는 우리 아들놈이 자네가 준 떡을 먹고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네. 그랬던가? 내가 특별히 넣은 약재가 있었는데 그게 좀 강했나 보구려. 다음엔 더 좋은 거 줄 테니 기대하시게. 이렇듯 김원봉의 장난은 꽤나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미워하진 않았지요. 워낙 넉넉한 인심에 곤경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 지을 데가 없다고? 내 땅 한 귀퉁이 빌려줄 테니 올해는 거기서 농사 짓게. 아들 장가 보낼 비용이 부족하다고? 내가 보태주지. 나중에 생각나면 갚으면 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김원봉의 장난기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원봉의 장난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이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그의 집안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원봉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골리는 것을 제일 좋아했지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 때 김원봉네 새 며느리 봉순이는 얼마나 순종적인지 시아버지의 아무리 지나친 심부름이라도 한마디 불평 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봉순이는 18배 시집온 어여쁜 색시였습니다. 눈은 맑은 연못처럼 깊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며 피부는 간 내린 눈처럼 희고 고왔지요. 다만 코가 조금 높아 얼굴에 적당한 입체감을 더했는데 이것이 훗날 김원봉이 시비를 걸 꼬투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봉순이가 시집 오기 전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침착한 처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그를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었는데 딸에게도 그를 가르쳐 여자치고는 드물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봉순이는 바느질과 음식 솜씨도 뛰어나 주변 마을에서까지 혼담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봉순이를 김원봉의 아들 상철이가 아내로 맞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상철이의 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복도 많지. 저렇게 순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김원봉은 그런 며느리가 영 심심했습니다. 놀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집 온 첫날부터 봉순이를 골리기 시작했지요. 아가,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닭장에 가서 파란 달걀만 골라 가져오너라. 파란 달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봉순이는 묵묵히 닭장으로 가서 한참을 뒤적이다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파란 달걀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못 찾았다고? 거참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김원봉은 씩 웃으며 며느리를 놀렸습니다. 그런 장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봉순이는 늘 침착하게 대응했지요. 하루는 김원봉이 봉순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아가, 내 얼굴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예쁘구나. 다만 그 코가 조금만 높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봉순이는 시아버지의 말에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곧 침착하게 옷깃을 여미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그것이 늘 불만입니다. 김원봉은 며느리의 대답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의 장난에 그리 순순히 넘어올 줄이야. 김원봉은 더욱 흥미가 생겨 말을 이었지요. 작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 봉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김원봉은 입꼬리를 올려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가, 날씨가 몹시 추운 날에 물속에 코를 잠그고는 밤이 셀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절로 낮아질 것이다. 아이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김원봉은 며느리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에 놀랐지만 속으로는 설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찬물에 코를 담그고 있다가 코가 얼어 터져 버렸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난 김원봉이 보니 며느리의 코는 얼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까지 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봉순이는 울먹이며 시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김원봉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또 장난기가 발동했지요. 실은 내 일찍이 체험한 일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내 아랫도리가 어느 날 추위에 알몸으로 내를 건너느라니까 바짝 오그라들기에 나는 내 코 또한 그럴 것으로 생각했구나.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속은 것이 애통하기 그지없어 항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순이의 코는 간신히 나았지만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어떻게든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봉순이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원봉은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 드문 일이라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아가. 무슨 말이냐? 남자가 고귀하다 함은 잘생긴 얼굴에 긴 수염이 빼어나게 아름다워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버님께선 풍도가 심히 거룩하오나 수염이 풍성하지 않음이 다만 한스럽게 생각됩니다. 김원봉은 자신의 턱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순이가 자신의 가장 큰 콤플렉스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김원봉은 젊은 시절부터 수염이 잘 자라지 않아 항상 민망하게 여겨왔습니다. 마을의 다른 남자들은 모두 풍성한 수염을 자랑하는데 김원봉만 늘 듬성듬성 볼품없는 턱을 하고 다녀야 했지요. 내 말이 옳구나. 나 역시 늘 그게 불만이었으니 무슨 묘책이 있어야 말이지. 김원봉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순이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코에 당했던 일을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냄새가 좀 나는 일이기에 아버님이 과연 행하실지 염려됩니다. 김원봉은 며느리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궁금증에 사로잡힌 차례였지요. 아가, 수염이 나는 것이라면 똥통에 빠지는 일인들 내가 피하겠느냐? 어서 말해보도록 해라. 봉순이는 시아버지의 귀에 슬며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지만 지금은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겠어요. 흰말의 오줌통과 고환을 구해다가 그 오줌통은 입에 물고 고환으로 이번저리를 문지르기를 대엿새 동안 쉬지 않는다면 수염은 저절로 돋아날 것이옵니다. 김원봉은 놀라움과 불쾌함이 교차했지만 수염을 기르겠다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더구나 며느리의 말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풍성한 수염이 생기시면 마을에서 더욱 위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봉순이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으니까요. 다음 날 김원봉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에서 가장 먼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흰말 몇 마리가 있었고 김원봉은 목장 주인과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봐, 자네의 흰말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필요하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지. 목장 주인은 김원봉의 이상한 요구에 의아해했지만 넉넉한 돈을 보고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원봉은 그날 저녁 마을로 돌아올 때 자루 하나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염이 날 일만 남았구나. 김원봉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기이한 수염 기르기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김원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흰말의 오줌통을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는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환으로 입 언저리를 조심스럽게 문질렀지요. 이게 다 수염을 위한 거야. 참아. 둘째 날, 김원봉은 입안에 남아있는 악취 때문에 밥맛을 잃었지만 다시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의 입 주변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얼굴이 왜 그리 붉으십니까? 상철이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김원봉은 그저 감기에 걸렸다며 넘어갔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지나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김원봉의 입과 턱은 이제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악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수염은 한 오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원봉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에 차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지독한 냄새를 맡고 턱이 아파 견딜 수 없었는데 수염은 한 오라기도 나지 않았다. 그러자 봉순이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경험 없이 여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음모가 없었는데 아드님이 오줌통을 제 아래에 물리고는 그 아래 주머니로 그 언저리를 문지르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니 제 음모가 숲처럼 물창해졌음을 기억하고 아버님의 수염 역시 그럴 것으로만 생각하였지요. 김원봉은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작한 장난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것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김원봉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물러섰습니다. 봉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네, 아버님. 아드님과의 일은 비밀로 하려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김원봉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지요. 그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김원봉의 장난기가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 너무나 통쾌하다고 여겼지요. 김원봉도 이제 좀 점잖아지겠구먼. 그런 복수를 당했으니 말야. 쯧쯧 쌀은 쌀로 갚고 보리는 보리로 갚는다더니 장난은 장난으로 갚는구나. 김원봉은 그날부터 며느리를 놀리는 짓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장난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장난이 심해도 그만한 보답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었지요. 의외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이 사건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지요. 김원봉은 며느리의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봉순이는 시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구나. 이제야 내 진가를 알겠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참을성과 지혜를 모두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김원봉은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아버지로 소문이 났고 봉순이는 가장 현명한 며느리로 칭찬받았답니다. 둘은 함께 집안을 번창시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이렇듯 세상살이는 서로 주고받는 것. 남에게 장난을 치면 그만큼의 장난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한 것.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장난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진심 어린 존중은 더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돌아옵니다. 남의 약점을 놀리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북돋아주는 지혜가 참된 가족의 길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적인 야담으로 웃음 속에 담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결국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